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수출,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이 적고 오로지 사람의 힘과 기술, 지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 바로 이 수출이 빛을 발합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데요. 과거 우리는 수출 몇억 불, 몇십억 불 달성을 국가의 축제처럼 기뻐했고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인력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비상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이 대책 다뤘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봅니다. 문득 독일 광부, 간호사, 또 중동 지역 건설 근로자 수출도 떠오릅니다. 결국 수출의 경쟁력이라는 건 사람의 힘, 사람이 갖는 희망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갈 곳을 잃은 돈, 단기 부동자금이 900조 원이 넘습니다. 통화 정책마저 길을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잠시 후 소식 전합니다. 경제 위기가 고용 위기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실업률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사드 논란, 중국계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돈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전해지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기 부동자금이 930조 원. 이게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내놓는 통계를 이렇게 집계를 해서 계산을 뽑아봤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931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이 76조 3천억 원, 요구불 예금 181조 원, 또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이 450조 원, MMF가 58조 원, CMA 43조 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에 정기예금 70조 5천억 원과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20조 9천억 원을 더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08년 말이 539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이 646조 7천억 원. 그 이후 한 3년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712조 9천억 원, 2014년 794조 8천억 원으로 다시 크게 뛰기 시작을 했고 이번 네. 2015년 말에 사상 최대인 930조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1%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돈이 시중에 엄청 많이 풀리고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라든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을 통한 통화 확대 정책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만으로는 더 이상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으니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 부동자금, 금융사에 맡겨진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마지막 카드인데 이것도 효과 없다. 정말 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고용도 최악이어서 지금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16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1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취업으로 보면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청년 실업으로 따져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만에 최고치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월 취업자 수가 2,54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였고 네. 12월이 49만 5천만 명대였는데 반짝 오르는 것 같더니 1월에 다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33만 9천 명이 늘어났고요. 고용률은 55.8%, 0.1%포인트 상승했고 OECD 기준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5.2%, 작년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고용률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네. 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청년 15세에서 29세까지만 따로 떼고 보면 청년 실업률이 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6월, 작년 6월이 10.2%였는데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1월 실업률로 따지고 보면 2000년 1월이 11.0%였습니다. 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올 1월, 2016년 1월에 기록한 9.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입사시험 준비생 같이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1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경기 부진에 중국 경기 우려, 대외 악재, 앞으로 고용 전망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예, 대학생이라든가 이 OECD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사실 훨씬 높다 이런 분석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걱정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 사실 이것 때문에 집단 대출로 인한 가계 대출 비중도 증가하고 꽤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네. 공급 과잉 속에서도 4만 가구가 또 분양되고 있는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3월 다음 달 공급 예정 물량을 그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라는 곳에서 전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4만 3,020가구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고요. 작년이 분양 경기가 좀 좋았는데 작년 3월에 분양됐던 물량이 22,159가구였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번에 3월에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분양이 왜 이렇게 많냐 분석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또 공급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게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네. 5월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대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네. 그 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사들이 물량을 좀 쏟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2,168가구 정도 분양될 예정이고요. 이걸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이 21,790가구, 또 지방은 21,230가구 정도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좀 많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서 물건들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제기가 되고 네. 있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파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주택 구매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어서 또 걱정입니다. 자, 저금리 시대 현금 부자들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려는 부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한 그런 소식인데요. 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습성은 아마도 세금 회피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좀 뒤에 뒷받침이 되겠죠. 금고 업체들이 그래서 화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선인금고라는 이 국내 1위 금고 업체가 있는데 작년 매출이 4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괴 같은 것을 보관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5만 원권이 나오고 나서 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금도 투자하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현금으로 그걸 찾아서 금고에 넣어두는 그런 성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5만 원권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이 5만 원권의 회수율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매년 10조 원 정도의 5만 원권을 찍는데 이게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다. 네. 만 원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서 회전이 되는데 5만 원권은 한 번 나가면 어딘가 틀어박힙니다. 네. 대부분 금고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150kg짜리 금고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5만 원권으로 현금을 꽉 채우면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10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과 상자로 늘 저희가 돈의 또 액수를 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5만 원짜리가 돌지 않는 이유, 돈을 쥐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사드 논란은 사실 지금 정치 안보 논란인데 이 중국계 자금의 비상이 좀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좀 중앙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과거 2000년에 중국과 마늘 분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관세율을 10배로 이렇게 높이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하고 폴리에틸렌 수입을 아예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 안에서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었고요. 그 2010년에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반체제 인사인 유 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이유로 이런 경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2012년 생가쿠 열도 분쟁 때는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경제 보복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동북아에 강력한 군사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경제적 제재를 뭔가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업계, 금융투자했던 그런 자금들을 빼갈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증시에서 중국계 자금의 순매도 금액이 작년 11월 170억 원에서 12월엔 5,890억 원, 올 1월에는 4,760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 외환이 불안하다라는 이유도 하나 있지만 이런 그 사드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쪽으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중국 자금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잔액 규모가 17조 4천억 원 정도인데 네. 이것도 한꺼번에 빼면 한국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괜한 명분으로 또 중국을 자극할지 안 할지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 마감한 증시 시황 그리고 상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세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증시 지수와 특징 마감 알려주시죠.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4.36포인트, 0.23% 하락해서 1883.9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1.46포인트, 1.80% 하락해서 623.4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권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온종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어제와 그저께 종합주가지수가 한 3% 넘게 오른 후유증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적 휴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흐름이 일정 수준 정체되었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2%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1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64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기관은 그나마 좀 매수에 가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6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 역시 7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차익 실에 나서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또 다른 분석으로 여쭤봤지만 원달러 환율이 늘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이 거의 전쟁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인과를 밝혀낼 수는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환율 미세하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도 반응하는 거죠. 예, 다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환율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이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좀 일정 수준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 무려 10원 50전 0.86% 상승해서 1227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에 안정되는 구간에서 원화가 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거는 일정 수준 외국계 운용사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환율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글로벌 이 외환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 통화에 따른 점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기보다는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는 원화가 강세를 가는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원화 강세, 원화 약세를 통해서 지금 또 자동차주들은 좋다, 수출주들은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변동이 그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풍부해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통해서 주소 알아낸 다음 또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끝없이 하락하는 국제 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산유국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 또 이것의 핵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가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동결하면 유가가 조금 오르고 경제 활력도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원유 전략가들은 이번 결정이 감산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2014년 11월 이후 산유량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첫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모여있는 기구입니다. 그 카르텔, 즉 연합인데요. 석유 수출 기구라고도 불리는 영문 4개의 스펠링의 이 답은 무엇일까요? 이번 동결 합의 오는 6월에 예정된 이것 정례 회의에서도 반영될 거라고 합니다. 자, 알파벳 O로 시작합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에 대한 경고와 위기 또 우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자, 14개월 동안 수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위기 멈추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도 드디어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활성화 방안을 꺼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신산업 투자 지원 한 44조 정도, 무엇보다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 정도가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또 한국 경제가 거의 의존하다 싶은 소위 말하는 5대 수출 주종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지 문제의식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 소위 말하는 신산업. 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대 소비재, 예를 들면 의약이나 김치 같은 농산물이나
의류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뭐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수출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진한가,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던 분야의 수출이 얼마나 지금 침몰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위기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 수출 감소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피부로 못 느끼고도 있거든요. 어떻게 핵심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월별로 따지면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이제 월별 자료는 이게 등락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7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럼 7분기면은 1년하고도 9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수출이 이렇게 장기간 줄어든 적이 없고요. 네. 1월달 수출은 366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2010년 수준이에요. 네. 한 5년, 6년 거꾸로 뒤로 돌아간 거죠. 네네. 문제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감소폭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원인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 수출 분야가 사실은 전체 수출의 상당히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좀 몰려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기는 하나, 당장 지금 자동차나 조선이나 철강 쪽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었는데, 네.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침몰하면 한국 경제가 같이 침몰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가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뭔가 지금 손에 안 잡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조선, 철강, 또 기존의 ICT 산업들, 뭐 ICT도 이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정부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그다음에 이런 통상 우리가 5대 품목이 수출이 꺾이면 네. 한국의 경제의 허리가 꺾이는 거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 네. 그 이제 원인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엔화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 손을 잡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오던 어떤 그런 산업이 지금 재빠르게 지금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않으면 저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지 않은가. 네,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또 신산업은 신산업대로 뭐 새롭게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이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불황형 흑자. 지금 수출은 부진한데 무역 수지는 일단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요. 또 외환 보유고나 국제 신용 평가도는 높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덜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뭐 표면적으로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출도 줄고 수입도 주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인 거잖아요. 네, 불황형 흑자.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일부를 깎아 먹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20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한 1,400억 달러가 흑자가 누적되었어요. 네. 그러면 1,400억 달러만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20개월 동안 3,600억 달러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온 것은 좋은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나온 것이 차곡차곡 우리나라에 쌓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부 밖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가의 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무역에 있어서의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도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원인이 우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뭐 미국 둔화, 중국 경착륙 이런 원인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출 부진의 원인과 악재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세계 경제도 침체되고 유가도 많이 하락해서 경제가 그다음에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 네. 특히 앵화나 위안화의 비한 환율 문제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제 등한시해 왔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잘 나가던 그 분야의 소위 5대 수출 주력 산업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혁신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밀어주는 부분은 조금 취약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예, 지금 환율 정책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외교, 경제 외교가 뭐 무능했다 이런 혹독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환율은 사실상 정부가 뭐 나서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반가운 것은 최근에 앵화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이 8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서 그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리한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이나 위안화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강세가 되는 것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걸핏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든요. 네네. 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그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 뺏기죠, 세수 뺏기죠, 많은 것을 뺏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가는 걸 우리가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또는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줘서 나가는 거를 촉진시킬 수는 없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독일이 과거 제조업 강국이었다가 위기를 겪다가 다시 극복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라고 소개를 하던데요. 그러려면 사실 지금 기존의 주력 수출 산업이나 또 신산업 모두 일종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으로 제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따라서 기업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의 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은 자꾸 뭐 이렇게 정부의 뭐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네. 기업도 자꾸 돈벌이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돈 드는 곳으로 자꾸 생산 기지를 옮겨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이 국내의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나 혁신을 하는 이런 어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으면 네.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수출과 관련한 또 현장에서 좀 경청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수요일 새롭게 마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점기획 한국경제 위험과 기회, 위기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죠. 지금 듣고 계신 시그널 음악,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인데요. 겨울은 봄의 씨앗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려울 때 기회와 또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늘 직접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 위험과 기회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소장이죠. 공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도 나오지만 요즘 답이 없는 얘기들만 자꾸 한다는 좀 어려운 상황도 듭니다. 그만큼 경제 또 여러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경제 어렵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핵심을 짚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2012년에 경기가 불황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한 100조 원 정도를 집어넣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공공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한 100조를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성장률이 실제 2%, 그다음에 3% 간신히 턱걸이할 정도. 그 저성장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성장률 자체가 2%대까지 추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진 상태고 고통이 큰 거죠. 그런데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소득에 약간 민감한 모든 제품들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2단위까지 떨어진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라면 빼고는 다 안 팔린다는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일본식 장기 불황 형태의 거의 근접한 것이 아니고 거의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고 제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죠. 예, 그래서 거의 닮을 꼴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 게 오히려 또 디플레를 악화시키고 계속 반복되는 일본식 장기 침체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쓰면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 연평균 성장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네. 그게 13.12%예요. 와, 매년 두 자릿수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GDP 성장률이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은 3배 정도 매년 빠른 속도로 빚을 늘리는 거죠. 네. 국가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좀 딱한 게 경기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구조계획을 통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그냥 간단하게 금리를 낮추거나 공공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데 그 자금 가운데 고스란히 100이 투입되면은 60 정도는 체제 내에 남고 또 40 정도는 낭비되는 형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자꾸 분식하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또 국민들도 이래서 우리가 각 계층이 자꾸 정부한테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이것 공짜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은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채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아직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데 써야 할 돈은 점점 많아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경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정경제란 것은 성장률이 낮아져서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은 씀씀이를 일단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지갑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를 이렇게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늘려가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라 또는 공돈이니까 그냥 자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수당, 무슨 실업수당, 그다음 나중에 주부수당까지 나올 정도의 행편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난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네네. 그럼 10년 뒤를 보고 준비하자. 10년을 당신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야기죠. 아. 불과 본인들의 두 눈으로 우리가 행한 집단적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불과 몇 년 안에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빚이 늘고 있는 속도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의 3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공적인 자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여야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그 자금 자체를 줄이면 사실 시장이나 뭐 가게 또 여러 가지 공공 부분에서 느껴야 될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우려되는 바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개 이제 회사를 살리신 분들 그런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아주 베테랑 구조조정 전문가들 보면은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암을 수술하는 거나 회사에 부실화된 것을 재건하는 거나 나라가 부실화된 부분을 재건하는 거가 원리가 똑같다 이야기예요. 모든 자연계의 원칙이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부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주사액을 투입하든지 모든 것은 환부 자체를 더 확산시키거나 병을 전이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데 꼭 같은 원리가 한국 경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동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폼나게 근사하게 보이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네.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첨부하면은 기업의 지금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회사 차원의 경영 능력도 중요합니다. 네. 혁신 능력. 그런데 한 사회가 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기업만은 힘을 가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 경쟁력. 제도 경쟁력이죠. 네, 어떤 그러니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내보낼 때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 입지 규제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기업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관련 부분,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또 경영 능력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을 천부인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 네. 그동안 참 운이 좋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성공 경험을 축적했던 시대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판이 뒤엎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한 그런 발상의 전환, 네. 생각의 틀을 깨는 것. 기존에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더라 진짜 한번 의심을 해볼 것을 다 근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들죠. 예. 현재 상태로 가면은 실업률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년째 가장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표면만 보면 안 되죠. 네. 그 뒷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현재 제도 하에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작가니까 그런 입장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준조세 부담이나 엄격한 해고 규정 하에서는 한국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공장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도 지금 기업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나라 전체가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방어적이고 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예. 그런데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전쟁이기 때문에 공세를 하지 않고 수성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내려앉는 거죠. 예. 지금 뭐 시작부터 아주 무겁고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논란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3년 후에 한국은 없답니다. 굉장히 좀 책 제목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예. 3년 뒤라면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19년에는 한국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원래 제가 좀 걱정도 하실 텐데. 반대한 그런 책 제목인데요. 원래는 이대로 가면 한국은 없다. 네, 이런 이대로. 제목이었는데 네, 아마 너무 복잡하니까 3년 후 한국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후에 아직도 한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진단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이면 사실 잠시 허리띠 졸라매고 근무오기 하고 버텨냈었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문제점 중에 핵심을 좀 꼽아주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화되는 추세로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장기화되었다. 예. 네.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2012년 정도로 봅니다. 2012년도에 예. 이미 그러니까 그때 꺾이면서 재정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네. 불씨를 좀 살렸는데 그때 이미 2%대로 꺼지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으면. 747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글로벌 못했죠. 금융위기 때 완전히 망가졌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을 한국이 저성장 시대 도입의 원년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벌써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험했던 그런 가격 파괴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범하게 이렇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문제를 단순화시키면은 살 길이 보이죠. 이게 복잡하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문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해야겠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네. 그런 가장 중요한 국가의 어젠다가 성장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같은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 네. 아마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때 그것을 차고 나가는 것도 그런 국가적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치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죠. 예. 저희가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의 논란이 추상적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 관련된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리더십 뭐 방금 좀 얘기해 주신 것과 연관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큰일 난 상태에 네네. 있습니다. 그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다. 절실함이. 예. 그러니까 딱 어려우면 그냥 돈 끌어다 좀 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경제팀도 재임하고 있는 동안 무난하게 넘어가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일호 경제팀도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분식 회계를 하면은 참 큰일 나는 일이죠. 예, 범죄죠. 그럼 바로 범죄죠. 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분식 계획을 하면 그것도 큰 범죄입니다. 분식 계열이죠. 네. 회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분식 회계가 있다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적시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뭔가 신용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연금 계획이 그랬고 지금 노동 계획 다 마찬가지죠. 제 눈에는 다 그냥 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무난히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청취자 1587님 공병호 선생님 말씀 100배 공감합니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문자도 주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비판하는 쪽의 입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노동개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혁 부분에 대해서 왜 일반 근로자들만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동개혁도 그게 공정성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냥 정말로 경영주 판단에 따라서 너무 손쉽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우려가 있거든요. 있죠. 우려가 예. 있고 저도 이제 회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걱정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가지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데 있죠. 우리가 다 열심히 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네. 자기 분야에서는 다 부분 최적화를 이뤄요. 네. 부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라 전체를 보면 부분 최적화를 넘어서 전체가 최적화해야 되는데 네네. 전체 최적화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현재와 같은 그런 해고가 엄격한 노동시장 하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거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드는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자 이야기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나 준조세 부담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 충분히 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무척 뜨겁습니다. 뭐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반응 주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지금도 아쉬우시죠. 방송 끝나가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병호 박사님 다음 주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모셔서 이야기 해법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원인 조금 더 짚어보면서 해법 아쉽네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박사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체를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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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대기업같이 업무 솔루션을 쓰고 싶고 비용은 부담되고.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사연 주셨습니다. 편의점 배송기사로 5년째 일하고 있는 7253님, 우리나라 세금 정책 오펙 정답 주시면서 기름값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오늘 정답자입니다. 8609님 오펙 정답 말씀해 주시면서 올 기름값 내려가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적정 가격이 유지돼야 경제에도 좋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